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달라진 외신 인사이드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매시간 경제 현장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픽업 뉴스부터 먼저 할 텐데요. 픽업 뉴스가 조금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망대 패밀리들이 직접 고른 외신 뉴스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느 분이 첫 번째 뉴스 가져와 주셨나요? 예, 요즘에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네. 그 자원 관련된 국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사정이 많이 낫다라고 알려져 있던 그 사우디가 네. 2007년 이후 아마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규모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대략 뭐 월 단위로 한 50억 불,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한 270억 달러 정도 조달 계획을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저유가 시대에 자원국가들이 받는 피해가 과거에 이제 그 석유 재벌로 이제 국가가 석유 재벌로 알려졌던 사우디까지 이렇게 이제 재정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국면들을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걸 네. 가져와 봤습니다. 사우디 저유가로 재정난 270억 달러 국채 발행이라는 제목의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저유가로 인한 재정난으로 올해 말까지 270억 달러, 우리나라 돈 약 32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채권 시장에 귀환한 것은 유가 하락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사우디의 국채 발행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흥 투자 전문기업 존 스파키아나키스 중동 담당 이사는 사우디가 국제 채권 시장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며 어디서 얼마나 자금을 조달할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뭐 미국이 또 40년 동안 유지해왔던 원유 수출 금지까지 만약에 해제를 해버린다면 이 여파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짜 크게 미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뭐 안 그래도 셰일 이슈 때문에 워낙 이제 유가 공급 문제가 있고 거기에 올해 또 이란 이제 핵 협상 타결까지 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지금 줄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요 근래 뭐 그렇게 우리가 산유국으로 알고 있지 않았던 말레이시아 같은 곳도 단가는 빠졌는데 그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그 물량까지 줄였다가 오히려 이제 그 무역 수지라든지 또 경상 수지 쪽에 타격을 크게 받으면서 지금 통화 가치가 급격히 절하되는 위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큰 위험 요인으로 지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센터장님이 에너지 전문가셔가지고 네. 우연히 또 아침에 특강을 좀 받고 왔는데요. 지금 캐나다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제가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저는 아닙니다만은 캐나다를 많이 가곤 했는데 그때 캐나다가 굉장히 화랑이요. 특히 오일샌드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유가 올라갈 때 오일샌드 때문에 캐나다 경제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캐나다 달러가 미 달러보다 강세로 가기도 몇 하거든요. 년도 정도였죠? 2000년 중반 정도였을 네. 텐데. 예. 그랬는데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해고자들 에너지 산업 쪽에서 해고자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렇게 지금 이 원유를 주로 수출하던 국가들의 재정난이 굉장히 어렵다. 네, 그 문제가 심각하다. 되고 있네요, 진짜. 네. 특히 이제 셰일 가스나 오일들이 굉장히 또 이 유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력을 점점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뭐 특히나 또 강달러 계속되면은 원자재가 가격은 하락하고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타 전통적인 원유나 원자재 수출 국가들의 어려움이 좀 가중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젠 석유만 캐서 파는 시대는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대체 자원들에 대한 뭐 수요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전력 생산에서 이제 석유가 들어가는 비중은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비중이 제가 지금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사우디 채권 발행으로 이제 느껴진 것 중에 하나는 사우디는 분명히 국가 신용 등급도 높고 건전성이 높은 나라들인데 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어려워진 재정 사건 때문에 전세적으로 이제 이 자원국가발 이제 채권 발행 공급이 늘게 되면 그러면 또 거기서 발생하는 금리 상승 압력들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투자의 기회도 될 수 있지만 또 이제 이 자원국가 채권들이 과연 시장에 또 어떤 이 리스크 요인이 될지
그러면 사우디 이제 발행이 성공적으로 되는지 여부도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성공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좀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싶습니다. 이어질 거라 그렇게 보셨군요. 사우디 뉴스를 보니까 저도 최근에 본 뉴스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도 그쪽 나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쪽 나라들 뉴스를 봤던 게 기억이 남는 게요. 석유가 그에 잘 팔리면은 왕이 기분이 좋으셔서 전 국민에게 보너스를 막 이렇게 몇백만 원씩 주시고 했던 나라인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최근에 세금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석유가 안 팔리니까는 돈이 재정이 부족해서 그래서 예전에 막 그렇게 나눠주고 했는데 역시 이제 격세지감이라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달러가 강세라서 커머더티 가격이 떨어진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 페트롤리움을 많이 수입을 하면서 대신에 이제 오일머니로 달러를 가지게 하고 네. 그 그렇죠. 국가들이 대규모 경상 흑자를 가지게 된 그 세이빙 글러스로 뭐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미국이 물건도 수입 안 해주고 자원도 수입 안 해주고 그 국제 기축통은 없고 그런 상태인 건가요? 그러니 달러가 좀 금리 인상 예상되는 금리 인상폭보다 네. 좀 거칠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부분도 공급 우려되고. 자체가 좀 달러 공급이 주네요. 뭐 이제 긴축이랑 그런 식으로 가는 스토리고 어차피 미국도 지금 자기가 살기는 게 이제 제일 큰 목적이다 보니까 뭐 지금 조금은 예전처럼 돈을 많이 써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이기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상훈 연구원님은 오늘 어떤 뉴스 뽑으셨나요? 예, 뭐 최근에 이제 유가 에너지랑 또 가장 관심들이 많으신 게 아무래도 중국이실 텐데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채권시장 개방 이야기도 있는데 회사채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중국 회사채 프리미엄 높아 경기 하강, 주가 하락 영향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 프리미엄이 아시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9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증시의 급락과 경기 하강 및 통화 가치 하락 압력 등으로 투자자들은 중국 회사채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주가 급락에 투자자들이 채권으로 투자를 돌리면서 중국 회사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은행이 아닌 주식이나 채권으로 돌리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채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라는 건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 금융위기 이전에는 회사채뿐만 그러니까 텀 채권의 이제 텀 프리미엄이라든지 금리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뭐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가 높아지고 회사채에도 더 많은 프리미엄을 요구하는데 지금 회사채 중국이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일단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는 리스크가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이제 주식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는 네. IPO가 안 되면서 자금 조달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첫 번째는 다 은행 대출을 많이 하고요. 그렇죠. 예, 은행 대출이 안 되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쪽들이 그 중에서 그래도 상장된 회사만 회사채를 발행을 할 수 있는데 네. 그쪽 주식시장이 이러니까 IPO가 어려우면 아마 채권 쪽으로 몰리면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뭐 채권 물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한번 조금 위험해 보이면은 다들 또 회피하면서 오히려 계속 약세 요인을 더 이렇게 좀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래서 지금 회사채 중국의 프리미엄들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중국 기업들 제일 핵심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공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쉽게 그렇죠. 뭐 회사가 이렇게 사원이 쉽게 기울겠냐 그런 관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이제 일부 그 철강이라든지 관련 국가 산업들 중에서도 부도나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중국에 분명히 많은 조선사들이 문을 닫고 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국영 기업들 요번에 이제 건전화 한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중국 증시 올라갈 때도 그런 이제 국영 기업들 구조 개혁과 네. M&A 이슈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될 정도로 사실 중국 기업들이 국가가 보장한다라는 안전판이 있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그 그늘 아래서 또 갖고 있는 많이 또 괴어 있는 물처럼 좀 문제가
많이들 또 드러나고 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 조달을 해야 될 회사체 같은 데서도 지금 요구하는 게 단순히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그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리스크 프리미엄. 네. 신용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 뭐 우리나라 저금리 시대가 와서 중국 회사채 같은데 제가 개인 투자자라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공기업이 워낙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국유 기업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국유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죠. 뭔가 중국의 무슨 지방 정부가 보증하는 이 기업은 신용 등급은 높은데 진짜 안 망하는 건가? 그게 이제 판단이 안 서서요. 개인적으로는 그쪽 비즈니스를 하려면 중화권 금융업체하고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중에 정말 안전한 물건을 이제 가져와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회사채를 투자하려면 그 회사를 직접 좀 방문하고 정보를 많이 수시로 입수를 해야 되는데 사전 조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해외 그래서 크레딧 투자가 상당히 그래서 어렵고 그 전문가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데 요번 이제 중국이 이제 시장 개방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점차 이제 투자 저변이 넓어질 텐데 이번에 중국이 이런 신용 리스크 그 적정한 가격도 제시하면서 건전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게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한번 교통 정리가 돼야 해외 네. 투자자들도 믿고 중국 그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약간 옥석 가리기가 조금 있으면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디폴트 리스크가 이제 작년부터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올해 뭐 상해 지수 버블로 뭐 5천까지 갔다가 또 쉽게 또 3천선까지 내려왔는데 네, 버블이었죠. 진짜. 뭐 급락할 때 보면은 거의 증시인가 싶습니다. 뭐 열에 7, 8개가 하한가고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네. 뭐 국영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뭐 잘하는 기업 분명히 있을 건데 그쵸. 지금 정보의 불확실성이 좀 투자자로서는 조금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분명히 뭐 옥석 가리게 되면은 버블이 해소되는 이후에 또 좋은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저런 탐방 같은 걸 한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집중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쇄 반응이 대공황 때는 뉴딜 정책이 나오고 또 유럽에는 파시즘이 나오고 뭐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본주의 쇠퇴 우려와 또 그거에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짚어본 기사였습니다. 자본주의 쇠퇴 예측 아직은 이른 시기라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IMF랑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월가에선 정말 많은 해고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은행이 망하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미국 사람들 절반 이상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2008년 전후로 자본주의의 좌절감을 보여줬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또 고용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도 고용지표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보시나요? 또 이런 게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여파를 미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2000년 IT 버블 깨지고 나서 미국이 이제 경제 여건을 할 때 등장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잠리스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조업에 대한 미국의 신화는 이미 뭐 80년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90년 이후로 이제 금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2000년대 IT 버블이 새로운 뭔가 혁신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고용 창출과 제조업의 부흥을 갖고 올 것인가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깨지고 나서
많은 부분을 이제 1% 낮은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 시장에 좀 의존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다가 결국 다시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게 됐고 2008년 이후 지금까지의 해결 과정을 놓고 보면 또다시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돈을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왔는데 실제로 보면 미국은 그래도 그 와중에서 실업률도 많이 떨어지고 네. 또 논팜이라는 고용지표 장치는 크게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개선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고용 여건 개선인데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 올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이슈가 미국 경제에서 이제 또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가장 또 핵심 논의 부분 중에 하나고 요 근래 보면은 이제 고용 새로운 창출을 위해서 뭐 고민하는 기업 중에 기업들이 너무 지나친 생산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게 이제 과거와는 같은 산업 구조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어디서 이제 우리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창출해야 되느냐. 네. 그런 고민들이 좀 같이 깊어지고 있고 그게 지금 자본주의가 넘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단순하게 기업들이 돈을 벌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반의 소득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 단순히 복지로 메꿀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뭐 심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좀 미국이나 뭐 영국 등 선진국들을 따라가는 계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2008년 그 서프라임 몰기지가 나올 때의 모습이 우리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은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 이슈가 너무 거대한 이슈라서 그렇죠. 말 잘못 건네면 이상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이제 자본주의의 뭐 그런 이야기는 이제 뭐 미래를 말한다 그러고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대공황 이후의 해법으로 뭐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쓰다가 다시 생산성이 떨어지고 뭐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레이거노믹스로 바뀌어서 생산성 위주로 갔는데 이게 다시 금융위기 이후에 소득 불균형이나 자산 버블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소비를 가져가야 되는 패턴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진보주의자인 이제 크루그먼 교수가 하고 있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공급주의자들 이제 마틴 펠틴스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신문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GDP가 과소 개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철강을 이렇게 찍으면 그게 같은 철강이었지만 핸드폰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뭐 카쉐어링을 한다든지 SNS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GDP에 어떻게 잡히냐. 그래서 이제 이 체제를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 사람들은 미국 경제는 앞으로 뻗어나갈 것이며 기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모르겠다. 왜냐하면 한 50년 주기로 계속 경제 체제가 바뀐 거죠. 지금이 그 포인트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의 요즘 체감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언론 지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청년 고용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거대 담론과 맞물려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 아까 윤여삼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은 양적인 회복은 성공은 했지만 질적인 부분은 개선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가장 중점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경제 지표로는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퇴사율이 뭐 금융위기 이전만치 못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지금 청년들이 정말 취업하기가 어렵고요. 네. 우리나라는 또 미국과 다르게 이 리스키한 부분을 뭐라 해야 되죠? 한번 실패하면 회생하기 굉장히 그렇죠. 어렵거든요. 회생하기 어렵죠. 예. 이런 부분이 또 저희한테 또 시사하는 바는 취업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해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데 가계부채도 정말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집을 샀다가 그 밑에 세대들이 사줘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는데 무슨 집이냐. 돈을 못 버는데 은행에서 집 살 돈을 빌려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예전 같았으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을 뭐 전쟁이나
구조 개혁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통한 뭐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서 해소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을 지금 찾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고용 부분이 참 문제가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의 뒷부분에서 보면요, 자본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조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조는 과거에는 자본주의가 개인 대 개인이었다면 지금은 개인과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논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누는 경제로 발전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님 또 연구원님들이 이제 몇 번 얘기를 해주셨죠. 아무래도 이런 외부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있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아예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이런 부가가치를 팔아서 돈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요, 저희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과거의 자본주의 이론과 지금 변해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게 공유경제라는 이 단어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고 느낀 게 이건 역시 약간 위험하거나 너무 거대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 공유라는 경제가 옛날에 자본주의랑 대립했던 공산주의랑 약간 공유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가 그렇게 어떻게 크게 보면 이게 자본주의의 쇠퇴 또 뭐 죽음 몰락까지는 아니라도 자본주의가 이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자본주의랑 대립했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너무 이제 기능을 부정적인 부분이 생겨나니까 이게 옛날에 자본주의랑 대립했던 공산주의와 비슷한 성격의 공유경제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뭐 피케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전에는 문제가 생겼으면은 좀 극단적으로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공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터지면서 불균형이 해소가 됐는데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에 불균형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해소를 할 만한 그게 없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뭐 이 자리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분명히 그 위기가 터지면은 양극화는 심해집니다 보면 지금뿐만 아니라 대공황 때도 심해졌고 그런데 그게 그때는 그런 불균형을 해소할 만한 뭔가 이벤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뭐 전쟁이 날 수가 없잖아요 보면. 그리고 그냥 돈만 쏟아붓는데 해소가 안 되고 불균형은 심해지는데 그렇다고 부유한 층들이 뭐 하루에 밥을 6끼씩 먹으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가장 큰 문제는 10개씩 저희가 먹어줘야죠. 예, 경제학에서 배웠던 가계가 저축의 주체고 기업이 대출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보면 가계가 미국 부동산도 올라오지만은 개인들은 집을 뺏기고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사서 부동산 지표는 올라오지만은 실제로 개인들은 집을 예전보다 못 가지고 있고 국내도 기업은 돈이 남아 돌고 뭐 CEO랑 뭐 직원들 월급 격차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개인들 가게는 점차 대출의 주체가 돼버리고 이게 큰 구조가 바뀌어 버렸는데 이게 글쎄요 다시 바뀔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예전에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자본주의랑은 이제 완전히 좀 개념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가 더 어려울 것 같은 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내수형 경제라서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나누는 형태면 소득 불균형 해소가 조금 더 과세 형태로 쉬운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해외에 이제 제조업을 매뉴팩처링하고 거기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괴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몫을 그 개인에게 분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 생생한 경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